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선풍기라든지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연결해 줄 때 아답터를 쓰는데, 그 아답터가 뭐 100V든 200V든 60V든 간에서 프리볼트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60V에서 250V가 되면은 아답터가 돌아가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썼을 거예요. 그 프리볼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 제품을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가 불규칙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100V 쓰다가 220V로 공사를 했잖아요. 예전에 국가에서 무료로 다 공사해 줬거든요. 그 이유를 보니까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60만 볼트, 50만 볼트로 송전탑을 통해서 보내고, 가정에 22,000볼트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500볼트로 해가지고 각 아파트나 지역으로 이렇게 세대별로 송전을 해줬는데, 100볼트를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소실되는 전기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우니까 220볼트로 바꿔놓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될 건가? 그랬더니 국가 입장에서 몇 년 동안은 그 공사비를 다 부담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국가도 이득이고 개인도 이득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이 100V 전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220V를 쓸 수 있게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 했었고, 그래서 무슨 뭐죠? 트랜슬레이터라고 하죠. 도란스, 옛날에 도란스 뭐 이런 것도 이제 국가가 보상 뭐 이렇게 지급을 해줬고, 이런 것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특히 우리 컴퓨터 제품들은 정밀 기계잖아요. 이 정밀 기계들은 220V, 230V 이렇게 전압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면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정확한 전압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AVR이라는 장치를 꼭 써야 됐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육기관에 보면 AVR 장치가 강의실에 있어요. 그 AVR 전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컴퓨터로 나가는 전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AVR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면 220 딱 정해놓으면 220 골고루 가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몇 년 전서부터 그걸 안 쓰더라고요. 그냥 받침대로만 쓰더라고. 그 부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나라 전기가 220V가 정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불규칙하게 들어오질 않고. 그러니까 AVR을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UPS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공급 폐기예요. 컴퓨터 한참 작업하는데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배터리에 의한 전원이 공급되게끔 하는 거예요. 발전기는 아니고. 근데 얘도 시간이 있죠. 하루 종일 쓰는 건 아니니까. 일정 시간만 써야 되니까, 정전됐다라고 뻥뻥뻥 껌뻑껌뻑 거리면 하던 일을 빨리 저장하고 마무리 짓고 대비를 해야지. 시스템을 꺼야지. 그렇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정전이 해제되면 다시 또 이제 킬 거 아닙니까? 그럼 UPS는 또 계속 또 배터리가 또 공급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UPS가, 전 UPS를 안 써봤어요. 말로만 들어보고 안 써봤는데, UPS라고 있네. UPS 이거는 300W, 이거는 66만원, 20만원 뭐 이렇게 저렴한 거 있네요. 그렇죠? 이건 UPS인가? 이거 UPS라고 써 있는데 220V 받아가지고 6시간 사용한대. 6시간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서 얘를 이제 견디는 거지. 즉 우리 자동차 배터리 같은 거 충전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배터리처럼. 그런데 220V를 6시간 동안 사용하는 건데, 300W만 쓰는 거야. 300W. 여기다 대리미 꽂으면 어떻게 돼? 금방 똑 떨어지지. 대리미는 막 1000W, 2000W씩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쓰면 안 되지. 이건 900W네요. 좀 세죠? 3시간짜리야. 35만원. 비싼 건 비싸고 싼 건 싸요.
뭐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2700W 4시간이고. 가정에서 중요한 업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써야 되겠지. 이 수술실 같은 경우는 UPS를 쓴 게 아니라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고, 당연히 수술하는데 껌뻑껌뻑 거리다가 팩 꺼져 버리면 뭐 큰일 나라고. 예. 근데 이제 비싼 거는요 비싸더라고요. 보세요. 3,600만원 3,000만원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오래 견디는 거지. 가정이나 이런 데는 의미가 없지. 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CV, CF는 뭐냐면 전압도 우리가 맞춰야죠. AVR처럼. 근데 주파수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형광등은 60W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형광등에 있는 그 주파수가 만약에 변경되면은 시력적으로도 불편할 수 있어요. 주파수가 높으면 좋아요. 전기를 좀 더 먹겠지만, 그러면 그 주파수도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장치도 필요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땐 요 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지 프로텍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두꺼비 집, 쉽게 말하면 안전기라고 하죠. 안전기. 여기 있네. 여기 이제 강의실에 들어온 전기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옛날 두꺼비처럼 두꺼비 집이라고 불렸던 안전기가 들어있고, 우리 가정에도 현관문 열면 벽에 안전기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문어발식으로 쓰면 안 되니까는 아답터를 무조건 쓰는 건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답터에는 이 서지 프로텍터가 붙어 있어요. 그게 비싼 거예요. 이게 안 들어있는 거는 그냥 문어발식 멀티탭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거는 위험해요. 큰일 납니다. 위험한 거예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문제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작업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죠.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 돼야 되고요. 먼지 발생이 없으면 더 좋죠. 시스템 백업 기능을 자주 이용하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지. 백업을 잘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백업은 어디다 받아야 돼요? 자체적으로 붙어있는 장치가 아니라 별도의 장치에다 백업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있는데 C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D 드라이브로 백업을 받았어요. 근데 C 드라이브에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D 드라이브도 감염되거든요. 같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내부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외장 하드에다가 백업을 받아놓고 외장 하드를 분리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이러스 감염되더라도 외장 하드는 분리가 돼 있으니까 감염이 안 되겠죠. 그렇게 관리하는 거지. 조각모험을 실행하면은 정기적으로 최적화 시킨다라고 했는데, 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뭐가 틀렸다? 1번에 3번이 틀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갑작스러운 정전 발생 시 일정 시간 동안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다. UPS. UPS 아까 보셨죠? 그렇죠? UPS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라는 게 뭡니까? 반대말은 다운그레이드예요. 윈도우 7 쓰다가 윈도우 10 썼어요. 그러면 업그레이드죠. 내가 사용하는 모니터를 14인치형을 쓰다가 17인치형으로 바꿨어요. 20인치형으로 바꿨어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메모리를 4기가 쓰다가 8기가로 올리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향상되는 거를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포토샵 7 쓰다가 포토샵 8 쓰면, 엑셀 2010 쓰다가 2013 쓰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다운받아 쓰면 되고, 안 그러면 돈을 주고 별도로 사야 되고. 하드웨어는 업그레이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 거에다가 별도로 추가해도 되면 추가해도 되고 안 되면 교체해야지. 그럼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고 제품으로 처분하려니까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가격이 아주 저렴해져 가지고 예. 살 때는 5만원 주고 사는데 팔려고 하니까 2,000원 받더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메모리들은 업그레이드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수 있는 용어들인데 중요한 건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보세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 하나, 두 개가 있네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있잖아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러면 C 드라이브, 이거는 제 USB 메모리가 별도고, 이 하드디스크가 두 개인데, 얘가 하나를 둘로 나눈 건지, 본래 두 개인지 모르죠. 쉽게 말하면 집이 두 채인지, 집은 한 채인데 방이 두 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내 컴퓨터에 가서, 내 컴퓨터 여기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관리 모드로 가셔야 돼요. 관리 모드로 가시면 여기 디스크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떠요. 보시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고 이 하드 1000기가짜리 1TB 하드고요. 얘는 128기가짜리 하드예요. SSD예요. SSD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이 파티션은 집이 두 채란 얘기죠. 이쪽 집 저쪽 집. 근데 그 집이 방이 하나하나야. 원룸으로 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러면 집은 한 채인데 안방 건너방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거 하나를 우리는 파티션이라 그래요. 파티션. 다른 말로 원래는 볼륨이라고 합니다. 볼륨. 덩어리. 그런데 이제 파티션이란 말은 칸막이를 파티션이라고 해요. 사무실에 가면 칸막이 쳐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파티션이라 그래요. 그럼 파티션이 나눠져 있으면 뭐가 좋으냐 이거잖아요. 하나의 물리적 디스크를 논리적 영역으로 나누는 작업을 파티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물리적 하드디스크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었고 그 하나의 하드디스크 안에 논리적 파티션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때 파티션이 다르면 드라이브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그리고 파티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파티션 수만큼 운영체제를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C 드라이브에 윈도우 7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D 드라이브에는 윈도우 10을 깔 수도 있겠죠. 물론 윈도우 10을 구입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윈도우 10을 깔고 여기는 리눅스를 깔고 이래도 되고. 파티션이 다르면 운영체제도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집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그래서 하드가 3개가 보여요. 이렇게 3개가.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체제도 3개를 깔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운영체제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이제 C에다 설치할 건지 D에다 설치할 건지 뭐 E에다 설치할 건지 지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고 나면 컴퓨터 이제 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 30초간 나타나요. 어느 윈도우로, 어느 운영체제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화면에 뜨면 내가 키보드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로 좌우나 이렇게 해서 나 윈도우 10 할래, 윈도우 7 할래, 나 리눅스로 할래, 엔터 탁 치면 그럼 알아서 그 운영체제로 가고 가만히 있으면 30초 지나면 제일 먼저 설치된 게 이제 C 드라이브에 설치가 된 거니까 알아서 글로 가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체제를 여러 개를 설치해서 공부하는 시절이 지금도 운영체제 여러 개 쓰지만은 운영체제를 5개를 깔아서 쓴 적도 있었어요. 윈도우 7, 8, 10 윈도우 10 처음 나왔을 때
저희 개발자들한테 윈도우 10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7, 8도 정품을 제가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래서 윈도우 7 깔고, 윈도우 8 깔고, 윈도우 10 깔고, 리눅스도 종류별로 깔고, 그 5개를 깔았어요. 5개를 깔아서 내가 필요할 때 돌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오래된 노트북들이 있으니까, 그 노트북 굳이 안 빨라도 되니까, 그 노트북에다가 따로 윈도우 깔고, 그냥 데스크탑은 제가 주력으로 쓰는 운영체제를 쓰고, 여분의 노트북이 있으니까 그거로 운영체제, 새로운 운영체제를 깔아서 그거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제 편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운영체제를 내가 갖고 있어야지.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업그레이드 중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에 속하는 거. MS 오피스 2007에서 2010으로 교체한다. 맞네 이게.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 램 카드를 교체한다. CPU를 교체한다. 아, 이건 다 하드웨어적인 거고, 하드웨어가 뭔지 소프트웨어가 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지. 하드가 뭐지? 램이 뭐지? CPU가 뭐지? 실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관한 설명이다. 하나의 물리적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다. 파티션을 나눈 후에는 포맷이라는 작업을 꼭 해야만 작업을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하나의 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이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의 모든 파티션에는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뭐하러 깔아? 운영체제 똑같은 거 깔 거라면 하나만 깔고 쓰지.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C에도 윈도우 7 깔고 D에도 윈도우 7 깔고 뭐하러 똑같은 걸 깔아? 다른 걸 깔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파티션에는 하나의 운영체제만 까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 컴퓨터는 C 드라이브 하나만 있는데 윈도우 7 깔고 윈도우 10도 깔고 싶은데 안 되나요? 그럼 그건 안 돼요. 드라이브가 C 드라이브 하나만 있으니까 못 가는 거고, 그걸 나눠야 돼요. 나눌 수는 있어요. 좀 어려운데 나누는 건 잠깐 보여드릴게요. 방법론만 알려드릴게요. 내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로 가잖아요. 관리 모드. 그럼 아까 디스크 관리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가 지금 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볼륨을 축소해요. 얘가 지금 100평짜리 방인데, 야, 좀 줄이자. 한 20평 빼자. 20평 빼자. 그럼 여기다 글자를 써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 그러면서 축소를 걸면 그만큼 빠져요. 안방을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거지. 너무 크니까. 그럼 이제 빈 방이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빈 방을 또 다른 드라이브로 쓰면 되는 거예요. 방법론은 그렇게 해요. 방법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 오른쪽에 생겨요? 왼쪽에 안 생겨요? 오른쪽이 요만큼이, 이만큼을 잘라버리든 저만큼을 잘라든 오른쪽에 생깁니다. 그거를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골방이 좀 크네? 그럼 또 2개, 3개를 나눌 수 있죠. 그러면 파티션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조심스러워요.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급처치. 컴퓨터를 켰는데 부팅이 안 돼. 부팅이라는 게 뭐예요? 전원이 들어가면 컴퓨터에 바탕화면이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켜지는 거야. 그럼 이유가 있어요. 이유. 알고 봤더니 전기줄이 빠져 있어. 이렇게 것도 부팅이 안 되겠지요. 근데 전기는 들어가. 불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 그러면 또 어디냐? 롬 바이오스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롬 바이오스가 깨져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부팅 영역이 손상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부팅이 안 돼요. 이거는
소프트적인 거고, 요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소프트적인 거니까는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거나 하면 되고, 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롬 바이러스를 통과해야만이 윈도우가 넘어가는데, 이런 하드적 결함이 생기면 고쳐야죠, 고장난 거를. 근데 증상이 있어요. 삑 그러면 되는데, 삑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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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삑삑삑 삑삑삑 이렇게 소리가 삑삑삑삑 하고 소리가 들리면 분명히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서 다시 컴퓨터를 켰더니 삑 하고 한 번만 나고 그 다음에 안 나더라 그러면 오케이라는 뜻이에요. 삑 한 번 나면. 근데 시험 문제 삑삑삑삑 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삑 세 번이면 뭔가요? 삑 네 번이면 뭔가요? 이건 묻지는 않고요. PC 정비사 시험에는 물어요. 삑삑삑 9번 난다 뭐냐? 삑삑삑 10번 나오면 뭐다? 한 번에서 10번까지 있거든요. 그럼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삑 소리를 개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셀 내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자, 삑삑삑 소리가 나면은요. 첫째, 메모리를 잘못 꽂았다든지 그래픽 카드를 잘못 꽂았다든지. 왜냐면 얘네들은 메인보드 위에다가 덧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꼈을 때 결합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언제 그러냐? 이사 와서. 이삿짐 차에서 덜컹덜컹 컴퓨터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와서 이사를 와서 전원기를 꽂고 컴퓨터를 켰더니 삑삑삑삑 거려. 그럼 안에 흔들리면서 부속이 어긋난 거야. 그런 경우는 나사를 풀러가지고 안에 이제 보드에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럼 걔를 꾹꾹 눌러주면 돼요. 꾹꾹 눌러주면 뭐 느낌이 없던 있던 간에 꾹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원을 켜면 100% 다 작동돼요. 그리고 기계가 결함이 생겨서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센터 강의실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데 기계 고장나기 전에 교체를 하지 고장나서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기계가 고장이 몇 번 났었어요. 뭐 안에 전원 공급 장치도 고장이 나고 그래픽 카드도 고장이 나고 뭐 어떤 장치도 고장이 나기도 해요. 왜? 많은 일을 시키니까 기계를. 근데 개인적인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또 인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인쇄. 전화가 간혹 와요. 선생님 저희 집 프린터가 안 돼요. 가게 프린터가요 안 돼요. 그래요. 안 켜져요. 그래요. 안 켜진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제는 잘 됐대. 그런데 어제 저녁에 아침에 옮겼대. 위치를 옮겼대. 그러고서 안 된대. 안 켜진다는 거예요. 프린터가. 그러면 프린터 뒷면에 전기줄이 꽂혀 있나요? 했더니 잠깐만요. 했더니 꽂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쭉 따라가 보세요. 멀티탭이 꽂혀 있어요. 어디 있어요? 했더니 멀티탭이 빠져 있네요. 그러는 거야. 그 빠져 있으니 안 켜지지. 그 간혹 또요. 꽂혀 있는데요. 그래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멀티탭이 꺼져 있네요. 그래요. 멀티탭 켜니까 프린터 켜지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잘 쓰다가 옮겼잖아. 위치가. 그러니까 코드를 전기줄을 빼서 옮기다 보니까는 전기줄을 미처 연결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지식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에 스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플이 뭐라 그랬어요? 인쇄 명령을 걸면 인쇄가 느리다 보니까 저장 공간에다가 미리 넣어놓고 그때 천천히 인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장 공간이 많은 양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가 너무 저장 공간이 작아. 그러면 스플 공간도 작단 말이야, 걔는. 그럼 인쇄가 안 될 수도 있지. 스플 에러가 날 수도 있지. 그런 컴퓨터 같으면 저장 공간 교체해야 돼. 용량 큰 거로.
저 프린터가 이상하게 인쇄가 돼요. 그럼 어떨까요? 프린터를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지. 드라이버. 드라이버란 말이 뭐예요? 드라이버?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USB 메모리 꽂으면 USB 메모리 드라이버가 윈도우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USB 메모리라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프린터를 꽂으면 프린터를 찾았습니다는 아는데 프린터 드라이버가 너무나도 회사가 많고 기종이 많다 보니까 드라이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제공받은 CD나 서비스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어떤 제품은요 재미난 게 있어요. 프린터를 꽂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까 대부분은 드라이버를 자동 다운로드 해주더라고. 인터넷 제조회사 프린터 제조회사 삼성이든 LG든 있을 거 아닙니까? LG는 아니고 3번이 HP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더라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죠. 알아서 척척 지가 해주니까. 인쇄물의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프린터로 인쇄를 했는데 줄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인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헤드 청소를 해야 돼요. 헤드 청소. 우리 볼펜도 만년필도 한참 쓰다 보면 말라가지고 잉크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잉크가 모자르면 잉크를 충전하면 되지만 잉크가 마른 경우에는 물기 같은 젖은 상태에서 좀 만져줘야 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잉크가. 그러니까 그걸 헤드를 청소해 주는 거야. 잉크를 강제로 뿜어가지고 거기를 수분을 공급시켜가지고 앞에 잉크가 나오는 노즐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무판으로 빡빡빡빡 닦아줘요. 프린터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게 시스템이. 그러면 헤드 청소 그러면 안에서 빡빡빡빡 닦아요. 그럼 이제 잉크가 잘 나오죠. 깨끗하게 나오죠. 노면 청소 해주시죠. 이렇게. 예. 백화현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백화현상. 이게 평상시에는 없었던 말인데 백화현상이란 나온 이유가 실제 시험 문제 백화현상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책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교재에다가 백화현상을 낸 건데 이거예요. 화면이 하얗게 변해돼 있어. 화면에 아무 글자도 안 나오는 거야. 모니터가. 그래서 허옇게 됐다 그래서 백화현상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맛이 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니터 안에 있는 부품을 교체해야지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봤는데 작동을 켜지는 이 불빛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에 화면이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럼 뭐야? 이 액정이라고 하는 거, 보드에서 액정으로 전송되는 패널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하는 신호등이. 그쪽 케이블이 손상을 입었다든지. 그럼 언제 손상을 입었는가 봐서 뜯어볼 거 아닙니까? 서비스 센터가 뜯어보면은 거기가 부식이 돼 있어요. 왜 부식이 돼 있느냐? 혹시 물에 빠뜨렸습니까? 이런 거지. 물에 빠뜨려. 이거는 방수인데? 방수로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어디 충격을 받아서 방수 능력이 떨어진 거라든지, 특히 저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볼에다 대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땀이 들어가서 소금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식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소비자 과실이래 또. 그래서 교체하면 얼마나 쓸 수 있는 교체 비용도 많고요. 뭐 교체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데 문제 있으니까 새로 사세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렴한 거는 새로 사면 되고. 백화현상이라는 말도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를 설명해 놨어요. 우리 문제지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죠. 프린터 인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팅되지 않을 때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됐는데 전원공급 장치, 롬바이어스, 키보드. 여러분 키보드 연결이 안 되면 부팅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컴퓨터에 이제 CMOS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키보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팅이 되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키보드가 없으면 작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부팅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지가 뭐냐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되면 보기가 답이 없어요. 키보드 연결이 이상 있어도 키보드가 연결이 안 돼도 부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지. 이것도 욕 많이 먹었을 거야, 이 문제. 근데 두 번이나 냈잖아. 요걸 또 먹을래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해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아니고, 부팅이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 다 달라요. 부팅 바이러스에 걸리면, 바이러스도 부팅 바이러스가 있고요, 파일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부팅 영역을 깨먹어요. 그럼 껐다 키면 부팅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그 컴퓨터는 어떻게 돼? 부팅이 안 되니까는 윈도우를 새로 깔든지 부팅 영역만 수리를 해야 되는데 초보자는 못 한단 말이야. 예. 애먹죠. 전원무브 장치 이상 있으면 당연히 부팅이 안 되고, 롬바이오스 이상 있으면 부팅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껄쩍지근해요. 근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를 봤을 때는 키보드라고 봐야 되겠고. 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여기는 이제 지금은 하드디스크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SSD도 있어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 그래서, 우리 강의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는 SSD고 D 드라이브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조기억 장치를 말하는 거지.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용량 큰 거로 교체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체하려면 비용이 들잖아. 그러니까 비용을 빼고 설명하려니까는 굳이 쓰지 않는 거 있어. 자주 안 쓰는 거. 이거는 무조건 삭제하면 안 되고, 백업을 받아놓고 삭제하면 되고, 또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그냥 삭제하면 되고. 한글 2004도 깔려있고 2005도 깔려있고 2007도 깔려있고 2010도 깔려있는데 한글 2010만 쓰고 있어. 그러면 2007이나 그 이하 버전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걔는 삭제해야지. 그럼 공간을 확보하잖아. 휴지통도 삭제하고, 임시 인터넷 파일 같은 것도 삭제하는, 즉 디스크 정리 작업을 하면 사라지니까 이 디스크 정리 작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에 있는 캐시 폴더 내용도 삭제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면 도구 설정에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요거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 및 다 삭제하면 돼요. 이거 다 삭제하면 돼요. 이거 다 삭제하면, 그러니까 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는 내가 인터넷을 끄면 자동으로 내가 어디 들락날락 거렸는지를 삭제하는 거고, 내 로그인 했던 정보는 여기 남아 있거든요. 쿠키 정보로. 그때 삭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나한테는 안 좋죠. 나 혼자 쓰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공용 컴퓨터를 가지고 내가 로그인 하거나 그러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그건 위험하지. 그때는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삭제해야 되고, 또 백업 파일이라든지 템포러리 파일이라고 하지. 템포러리 이런 폴더가 있어요. 여기 컴퓨터에 가보면 템포러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죠? 이건 다 지우셔도 돼요. 이게 다 임시 파일이에요. 즉 우리가 한글 2010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글 2010이 내가 USB 메모리에 갖고 있었던 거를 설치하라 그러면 USB 메모리에 있는 게 하드로 설치되는 게 아니라, 설치하는 파일을 내 컴퓨터 어딘가에다 보관해요. 먼저 복사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설치해요. 그럼 설치가 다 되고 나면은 아까 다운로드 복사해 놓은 파일 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그대로 둔다니까, 혹시나 몰라서. 근데 얘가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집에 보니까는 가방에 하나 있는데 요거 좀 수선하면 쓸 것 같아.
두고두고 5년 10년이 가도 안 쓰고 남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은 혹시나 모르니까 보관해 두는 거지만 기계는 혹시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템포 폴더에 있거든요. 얘는 싹 치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확보가 돼요. 자,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 용량이. 이건 주기억 장치입니다. 아까는 보조기억 장치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건 뭐다?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가 부족할 때는 보세요. 밑에 뭐 많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뭐 많이 작동되고 있잖아요. 이런 작동되고 있는 걸 멈춰야지. 또 엑셀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 실행하고 인터넷도 실행하고 아래한글도 실행해 놓고 메모장에다 글 쓰고 있어. 포토샵은 언제 할 겁니까? 왜 실행해 놨죠? 이따 혹시나 모르면 쓸 거니까 지금 실행해 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닫아야지. 닫고 사용할 때 쓰는 거지. 자, 보세요. 얘는 주기억 장치가 이만큼이 있어요. 공간이 8기가인데 아직은 여유 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간이 작으면 어떨까요? 얘가 지금 8기가니까 이만큼 남은 거지. 이게 4기가라면 어떨까요? 이 컴퓨터 메모리가 2기가면 어때요? 2기가면 2기가를 넘게 쓰고 있잖아. 이 컴퓨터는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안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지금 뭐 다 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안 쓰는 것들은 빨리 종료해야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은. 아니면 가상 메모리를 늘려주든지.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를 불러 쓰는,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건데 가상 메모리를 늘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메모리를 구매해서 추가해야 돼요. 얘는 구매해서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조립하거나 구매하실 때 최소 6기가 이상은 돼야 돼요. 6기가는 판매를 안 하거든요. 8기가. 그러니까 16기가짜리 컴퓨터를 사면 진짜 좋은 거고요. 8기가짜리로 되어 있는 거 사시면 전혀 걱정 없이 쓰셔도 돼요. 근데 4기가 메모리도 많이 팔아요. 노트북이나 이런데. 근데 그런 거는 불안스러워. 8기가 이상은 되는 거를 8기가짜리 사시면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예.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 처리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말하는 거 프로그램에는 종류가 많죠. 그래픽 소프트웨어도 있고 문서 작성하는 것도 있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있고 게임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들 중에는 판매용도 있고 공짜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그걸 분류하는 방법을 볼게요. 첫째, 상용은 판매하는 거. 윈도우, 아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런 것들은 상용이에요.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일정 기간을 먼저 써보래. 어떤 건 먼저 써보래. 그래서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한 달은 공짜로 써보세요. 일주일은 공짜로 써보세요. 이거지. 체험판. 써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 돈을 내고 사야지. 그걸 쉐어 버전이라 그래. 쉐어웨어. 포토샵도 그래요. 처음에 설치하면 쉐어판으로 작동이 됩니다. 한 달간 쓰게끔 해요. 한 달이 다 쓰고 나면 두 번 다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천상 어떻게 된다? 제거하고 다시 설치한다고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천상 구매를 하든지 해야지. 예.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있어요. 트라이얼 버전. 이건 뭐냐면 이것도 쉐어랑 비슷해요. 비슷해. 용어가 헷갈리는 거지. 근데 트라이얼 버전은 일부 기능이 없어. 일부 기능이 없어.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 재미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장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만들었으면 끄고 다시 하든지 해야 돼. 얘를 보관할 능력이 없어. 트라이얼 버전. 그러면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돼? 돈을 주고 사야죠. 100원을 주던 10만원을 주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품 코드를 받거든요. 그 제품 코드 등록하면 저장 기능이 딱 나타나. 그렇게. 그리고 어떤 거는 인쇄를 하는데 작곡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곡 프로그램. 작곡하면 좋죠. 컴퓨터에다가 띡띡띡 하면 음이 막 콩나물 대가리 움직이면서 곡이 딱 들어가고 재생하면 소리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프린터로 인쇄를 하면 이거는 취업판입니다 하고 인쇄가 같이 찍혀 나와. 그러니까 악보를 제출을 못 하잖아. 그럼 사야 돼. 그럼 이제 그런 메시지가 안 찍혀 나오지.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프리웨어. 공짜.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공짜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아량으로 공짜 아니라 그랬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공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돈 내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알약, 곰플레이어 이런 거 공짜 프로그램이죠.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직장 생활 하시는 사무실에 쓸 때는 알약 못 써요. 직장에서 알약 쓰면 불법입니다. 돈을 내고 사서 써야 돼요. 알약은 가정에서 개인만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못 써요. 우리 강의실 쓰면 안 돼요. 단체잖아요. 여기는 돈을 주고 사서 써야 돼요. 더 좋은 게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그램 프리어는 뭐냐면 여러분 마트 가면 시식코너에 공짜로 주는 게 프리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개 소프트웨어는 레시피도 주는 거예요. 레시피까지. 프로그램을 공짜로 주는데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도 줘. 그럼 내가 고쳐가지고 개발해 또 쓰면 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안드로이드.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오픈소스예요.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공개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구글에 가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돼요. 그 내가 실력이 있으면 막 고쳐가지고 막 개발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구글은 그냥 공짜로 잘 퍼주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네이버도 공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오픈소스가 있는데 오픈소스를 해보니까는 불편하더라고. 네이버나 다음 거는 치사해. 한 3년 쓰니까 뭐 갱신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구글은 안 그래요. 한번 쓰면 평생 마음대로 써도 돼요. 데모 버전은 뭐냐면 일부만 써보는 거지. 일부 맛배기지 말 그대로. 게임이 나왔는데 재밌어. 다는 안 되고 일부만 돼. 기다리는 거지. 이 게임 살라고. 그런 거. 알파 버전은 뭐냐면요. 알파 테스트라는 거를 해요. 여러분 게임을 개발하고 나면 개발자가 본인 스스로가 테스트를 한번 하죠.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하고 나면 회사 내의 전문가들이나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요. 야, 내가 개발했는데 한번 해볼래? 해봤더니 좋아 이 부분이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것만 고쳐봐. 고쳤단 말이야. 그럼 완벽한가요? 아니지. 그때 베타 테스트를 해요.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만든 거를 알파 테스트 하기 위한 알파 버전이라고 하고요. 알파는 첫 번째고 베타는 B, 알파는 A고 베타는 B니까 두 번째 테스트 하는 거를 베타 테스트 한다 그래요. 베타 버전이라고 하는데 베타 테스트는 누가 하냐면 일반인들이에요. 베타 테스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잘하는 사람들이 나도 할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한 10만 명 5만 명한테 미리 쫙 게임을 보내요. 이 사람들이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 성능이 좋은 갤럭시 S9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갤럭시 S2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S2에서도 그 게임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안 돼. 또 어떤 모델, LG 어떤 모델은 또 안 돼. 소리가 안 나. 그럼 그런 거를 다 테스트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개발자한테. 그럼 개발자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공짜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대신에 알파 테스트는 게임이 완료가 되고 나면 공짜로 주거든, 프로그램을. 아리안글도 그렇게 해요. 아리안글도 알파 테스트, 베타 테스트 다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 테스터들은 프로그램이 런칭이 될 때요, 시상식을 같이 해요. 보통 승용차 줘요. 승용차. 베타 테스터들 중에서 가장 활발히 많이 활동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승용차를 주더라고요. 본인이 깜짝 놀라더라고. 보통 주면 노트북 줄 알았는데, 자, 기대하세요 했더니 자동차 큰 걸 하나 그려본 걸 가져왔더라고. 자, 베타 테스트 왕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하고 딱 호명하는데, 호명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지. 내가 그 자동차를 받을 줄 몰랐다 이거야. 그 사람은 개발자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실력들이 좋은지 몰라. 저도 베타 테스트를 많이 활동했는데 그냥 수고했어요 문자 끝 이거야.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프로그램은 받아요. 프로그램 받는데 미안하지, 활동을 별로 안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나면 판매를 하던 뭐 공개를 하던 간에 할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래한 걸 업데이트 하라고 창이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업데이트 해줘야 되거든? 그걸 패치한다 그래, 패치. 패치라는 말은 덧붙이는 걸 패치라고 하죠. 양말 구멍 난 거 덧붙이는 거, 파스처럼 덧붙이는 거, 이런 걸 패치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업그레이드 조금씩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창 뭐를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우리 뭐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하잖아. 업데이트, 그게 패치예요. 그 다음에 번들 소프트웨어라고 있어요. 번들. 여러분 슈퍼에 가면 번들 제품 많이 팔잖아요. 라면도 박스별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라면이 한 봉지에 하나씩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한 봉지에 5개 들어있는 것도 있죠. 그럼 번들 제품이라 그러잖아요. 번들. 번들이 아니다. 맞다, 말을 잘못했다. 번들은 끼워주는 거 맞아. 김 사면 소쿠리 끼워주는 거. 그게 번들. 그 다음에 묶음으로 파는 거는 생각이 안 나네. 아까 커피를 안 마셨구나. 아까 커피 맛이 영어가 되는데. 번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본체 사면 본체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주거든요. 모니터를 사면 모니터 프로그램을 주고, 마우스를 사면 마우스 프로그램을 줘요. 이게 번들이에요. 끼워주는 거. 이런 공유기 여러분 되게 있으시잖아. 공유기 사면 CD 하나 들어있잖아요. 버리시면 안 돼. 그걸 갖고 프로그램 돌려야 되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유, 이제 어려운 거 나왔다. 문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사소한 오류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해당 부분의 모듈을 수정하여 변경 배포하는 버전을 뭐라고 부른다? 패치. 패치. 다음 버전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트라이얼 버전은 이렇게 무료로 주는 거. 아니지, 무료로 주는 건 번들이라 그랬죠? 그 1번이 틀렸네. 나머지는 맞고. 이찬재 씨가 C라는 언어를 배워가지고 아리앙어를 개발했어요. C라는 언어. 참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게임도 뭔가를 개발했을 거 아닙니까? 게임도 개발한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갤럭시나 LG 제품에 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때는 뭐로 개발하냐면 자바라는 언어로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은 오브젝트 C라는 언어로 개발을 해요. 달라요. 벨 연구소에서 B라는 언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다가 그게 밖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야, 그게 뭐니? 그렇게 좋다며?
그냥 우리 쓸만해. 그러면 이거를 한번 세상에 뭔가 진가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B라는 단계에서 한 단계 올려서 C라는 거로 바꿔가지고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개량을 한다 그랬잖아요. 개량해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유닉스입니다. 이거를 C라는 언어로 개량한 거예요. 라고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70년대 초반에. 프로그래머들이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좋아? 옳았구나. 나도 배워야지. 그게 우리나라에는 90년대 들어왔어요. 저도 그때부터 C 언어를 배웠는데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대학에서 기본 서양 과목으로 전산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쉬운 거고, 이걸 실무적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C라는 언어에서 자바라는 언어가 파생됐어요. C라는 언어에서 C++라는 언어로 파생이 됐어요. 그리고 C#이라는 언어로도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C 언어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굉장히 좋아요. 유닉스 운영체제 제작을 위해 개발된 게 아니고요. 유닉스 운영체제는 먼저 개발이 돼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초창기에도 유닉스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쟤를 개량한 거예요. 개량. 유닉스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잘못 보면 C가 먼저 있고 유닉스가 나중에 나온 거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언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컴퓨터를 전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바, C, C++ 알아야 돼요.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 키보드로 종이를 두들겨 가지고 입력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그냥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면 뭐가 이렇게 명령이 들어가는 거냐. 대부분은 다 키보드로 입력을 해요. 이걸 코딩한다 그래. 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코딩한다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가 딴 나라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코딩이 열풍이잖아요. 그 코딩이란 말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를 코딩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딩 교육으로 의무 교육을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시키고 있고, 내년부터 초등학교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는 코딩은 이런 자바나 C 언어가 아니라 미국 MIT에서 만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크래치. 스크래치는 굉장히 쉽습니다. 기능은 파워풀하게 만들었어요. MIT가 만들었으니 뭐 오죽 실력이 있겠어요? 굉장하죠. 실력이 좋겠습니까? 그 팀들이 만들어 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파이썬. 그런 언어를 가지고도 많이 만들고요. 우리 강의 센터에서도 HTML 홈페이지 만드는 코딩 수업도 있어요. 하여튼 뭔가 작성하는 걸 코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적 언어는 뭐냐면 시작, 밥 먹고, 이런 거지. 둥근해가 떴습니다. 1단계 둥근해가 떴어. 2단계 자리에서 일어나. 3단계 세수하고, 4단계 밥 먹고, 5단계 양치하고, 6단계 옷 입고 가방 메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단계 나가는 걸 구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지 않잖아요. 밥 먹었으면 학교 갑니까? 그럼 그 밥은 어디로 가냐고. 밥은 뱃속에서 계속 소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객체지향형이라 그래요. 이게 새로 나오는 언어 구조예요. 객체지향 방식이 예전엔 구조적 언어를 사용했고, 당연히 스크래치 코딩도 구조적 언어예요. 근데 자바라든지 C++라든지 이런 언어들은 객체지향 언어로 작동이 됩니다. 이게 뭐다라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객체지향 그러면 자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델파이나 파워빌더도 비주얼 방식이라 그래요. 이것도. 근데 대부분은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하고 표현되어 있지. 비주얼 베이직을 비주얼 C로 개발했어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비주얼 C를 먼저 개발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다시 개발해냈어요.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많아요. 종류가 한 40여 가지가 있어요. 베이직 종류 언어만. 그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도 개발했고 누구도 개발했고 이렇게 개발했는데 많아요. 우리 문제에 C 언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됐어요. 구조적 방식이다,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뭐 컴파일러 방식이다, 대소문자 구별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C 언어는 인터프리터 방식도 되고 컴파일러 방식도 됩니다. 예전에는 C 언어가 컴파일러 방식만 사용했는데 지금은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하면서 테스트를 하다가 완성이 되면 컴파일러 방식으로 바꿔서 작업을 해요. 그럼 컴파일러가 뭔지 인터프리터가 뭔지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 나올 거예요. 다음은 어떤 언어인가요? 객체지향. 그러면 자바지 뭐. 객체지향하면 자바예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편해. 예. 그 다음 운영체제. 운영체제는 초창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초창기 거. 초창기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급여 계산할 거 있으면 급여 계산만 하고, 월급 계산할 거 좀 뭐야 그 성적 계산할 거 있으면 성적 계산만 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아니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야. 세탁기 세탁하듯이 몰아서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고 나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한 게 뭐냐면 그때그때 일을 못해요. 얘는 묶어서 해야지. 양말 하나 빨려고 세탁기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몰아서 빨아야지. 근데 요즘 세탁기 그런 거 있대요. 몇 개씩만 빠는 세탁기도 있더라고. 이렇게 위아래 따로따로 나와서 그게 틈새 시장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처음에 일괄 처리했어요. 무조건 묶어서 처리하는 거. 밥 먹을 때 우리 묶어서 먹잖아, 한꺼번에. 예. 다중 프로그램이 뭐냐면 컴퓨터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여러 개 넣어요. 급여 계산, 성적 처리 두 가지를 넣어놔. 그리고 급여 계산도 하고 성적 처리도 하는 거. 그 세 가지, 네 가지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좀 버겁지. 그러다가 이제 10분할 방식이 나와서 컴퓨터 한 대를 한 명이 쓰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쓰고 수천 명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 가면 주문하면 음식 만들어주는 식당 있죠. 1번 손님은 짜장면, 2번 손님은 짬뽕, 3번 손님은 볶음밥, 4번 손님은 수육. 다 달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짜장면 다 만들어주고 갖다 주고 나서 짬뽕 만들고 하면 마지막에 시킨 사람은 굶어 죽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조리장들이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그런 거예요. 컴퓨터는요 100개의 명령이 들어오면 이 100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서 끝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1초씩 줘요. 1초. 야 1번 처리하는데 1초, 2번 처리하는데 2초 안 끝났어? 그러면 넌 비켜. 3번 들어와. 1초 실행해. 근데 3번은 1초 만에 끝났어. 그러면 결과 보내. 그럼 3번 딱 나타나고. 그러면 4번 돌고 5번 돌고 그러면서 100번이 돌고 나면 다시 1번 돌아와. 1초 동안 계산해. 그때 1초 만에 또 계산이 끝났어. 1번 결과 나가. 그러면 한 개당 1초 처리하는데 100명이니까 100초 만에 자기께 나올 수 있겠죠. 100초가 지나면 내게 다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1초만 주는 게 아니라 1000번에 1초만 줘도 되거든. 왜 1초 동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번 1초씩 주는 거야. 100명한테.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0.1초죠? 10바퀴 돌면 1초잖아. 1초만 있으면 답이 나오거든. 시간을 쪼개준다 그래서 10분할 시스템이라 그래. 그러면 그 100명이 뭐라 그래요?
답 나왔네. 나도. 그게 뭐래. 한꺼번에 했네. 그래서. 컴퓨터 한꺼번에 못해요. 컴퓨터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만 해요. 한 사람 엑셀을 신청하고 한 사람 파워포인트 신청했으면 엑셀하고 파워포인트가 동시에 작동되는 게 아니라 엑셀이 일정 시간을 사용하고 비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일정 시간 작동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엑셀이 돌아와서 시간을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붕어빵 꽂듯이. 그런데 너무 빠르니까 한꺼번에 한 것처럼 결과가 보이는 거지 무조건 하나만 해요. 하나만. 거기 중국에 있는 컴퓨터는 보세요. 1초에 몇 개를 처리하나. 뭐 몇 경계 50경계? 경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잖아요. 억도 크고 억담에 조인데 조담에 경이잖아요. 그럼 컴퓨터한테 100명의 사용자가 명령을 걸면 1000분의 1초 만에 100개가 다 나오겠지 뭐. 그럼 뭐라 그래 100명이? 우와 한꺼번에 했다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10분할 시스템이고 다중 처리 시스템은 뭐냐면 좀 복잡한데 듀얼과 두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똑같은 걸 써놨는데 이거 틀렸어. 보세요. 듀얼도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대가 사용하다가 하나 고장나면 다른 놈이 한다 그랬는데 듀플렉스도 그렇게 해놨잖아. 컴퓨터 두 대를 줘요. 여러분 저기 무인우주 왕복선 있죠? 예전에 달나라 탐사하고 이런 거 거기에는 슈퍼컴퓨터가 5대가 들어간대요. 그 5대 컴퓨터가 역할이 다르대. 하나는 관측, 기상, 하나는 항로 이렇게 담당을 한대요. 그래서 5대 컴퓨터가 각각 처리한대요. 그러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회의를 한대네. 그리고 영 불안하면 나사에 있는 중앙 컴퓨터랑 연동이 돼가지고 통신을 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면서 간대요. 참 신기한 것 같아. 사람이 안 탔으니까 컴퓨터가 타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를 5대를 두고 같은 명령을 줘봐요. 근데 얘가 막 처리 방법이 다르니까 다 처리했는데 답이 똑같이 나오면 오케이 정확히 푸른 거고, 답이 틀리면 어디가 틀렸는지 따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듀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듀얼 시스템은 두 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듀플렉스겠지 뭐. 자도 하도 오래돼 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책도 잘못 설명되어 있고, 하나는 뭐냐면 이 책대로 두 대가 있는데 하나만 돌아. 그러다가 메인 컴퓨터가 이상이 생기면 예비가 돌아가. 그리고 그 사이에 메인을 고치면 돼. 그리고 예비가 이제 메인이 고쳐지고 나면 메인이 작동되고 보조가 멈추면 돼. 두 대 중에서 하나는 메인, 하나는 보조. 그게 듀플렉스예요. 근데 듀얼과 듀플렉스 똑같이 설명해 놨잖아요. 듀얼은 똑같이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컴퓨터를 두 대를 돌려가지고 결과가 같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얘가 얘가 뭐다? 정확성이 있는 거고, 아래 거는 안정성을 주는 거고.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하나의 CPU 고장나더라도 다른 CPU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이거는 듀플렉스고, 여러 개 CPU 하나의 주격창 이용해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설명이 어색하게 해놨는데, 본래 여러 대 컴퓨터를 놓고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산출해 나가는 거를 듀얼은 두 개인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면 트리플이 되겠고, 네 개면 쿼드가 되겠지. 듀얼이니까 두 대라고만 보는 거고. 두 대 컴퓨터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 밑에 설명은 뭐다? 이건 듀플렉스 설명이고, 듀플렉스 똑같은 설명을 해놨잖아. 조금 어색하게 해놓은 거예요, 설명이. 근데 걱정 안 해도 되시는 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 이거는 범위에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범위에서 봤는데 시험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실시간이지.
실시간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실시간이죠.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뭐 물어보잖아. 네이버에 가서 물어보면 1시간 있다 오세요. 안 해야 돼. 바로바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실시간 처리죠. 실시간 처리.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실시간 처리라 그래.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새로운 시스템이 뭐가 있는가? 다중 모드, 분산 처리. 다중 모드는 이것저것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컴퓨터는 일괄 처리 안 하나? 일괄 처리하죠. 지금도 회사에서는 성적 처리하고 학교에서 성적 처리하고 회사에서 급여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건 하는데 옛날에는 일괄 처리만 했었고 10분할 처리를 못했고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거고. 분산 처리는 뭡니까? 흩어져서 처리하고 결과를 보내주는 거. 저희 때 대학 입학 시험 보면은요 결과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 컴퓨터가 느렸고 60만 명 시험 보는데 컴퓨터 한 대 갖고 처리하려니까 너무 더딘 거야. 두 번째, 하나만 갖고 해서 느린 거예요. 하나만 갖고. OMR 답안지를 다 서울교육청으로 보내면 전국에 있는 OMR 답안지가 서울교육청에 와서 OMR 답안지를 교육청에 있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계속 처리하는 거예요. 몇 달이고. 그러니까 더딘 거죠. 지금은 서울에서 본 거는 서울교육청, 부산에서 본 건 부산교육청, 경기에서 본 건 경기도교육청. 각각 교육청에 있는 컴퓨터에서 다 결과를 만들어내요. 컴퓨터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전체 거를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해? 전국 석차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걸려? 뭐 하루가 걸려? 이틀이 걸려? 금방 뚝딱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시험을 늦게 보는 거야. 옛날에는 결과가 늦게 나오니까 일찍 봐야지. 일찍.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기간이 빠르니까 늦게 봐도 되고 여러 번 봐도 되고 뭐 이것저것 종류별로 수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것처럼. 그게 분산 처리예요. 분산 처리. 그러니까 수집을 하는 거죠. 각 지역마다 수집을 해. 컴퓨터로 수집을 해갖고 수집된 결과가 한꺼번에 촥 본 컴퓨터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요 순서도 간혹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아닌데 조금만 한번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나열한 거 됐는데 말 그대로 일괄 처리, 실시간 처리, 분산 처리. 두 번째가 답인 것 같고, 여러 대 컴퓨터에 의해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는 것보다 분산 처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원가입도 그렇게 하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서 회원가입하고 부산에 사는 사람은 부산에서 가입하면 본점에 있는 컴퓨터로 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분산 처리지 뭐. 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센터에 와서 수강 신청해야 되잖아. 예전에 우리 학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밤 사가지고 줄 서가지고 어느 선생님 수강 신청하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면 되지. 언어를 번역한다는 말이 나와요. 언어를 번역한다. 자, 영어 잘하는 친구가 있고 영어를 전혀 모르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서라고 하죠. 외국 언어로 되어 있는 외국 서적을 구매를 했는데, 한 친구는 외국어를 잘해서 그거를 척척척 읽어요. 근데 한 친구는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사전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못 알아듣겠죠. 그렇죠. 근데 번역이라는 말하고요, 통역이라는 말도 있어요. 통역. 컴파일이라고 말하는 건 번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인터프리터라고 있어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책을 통째로 바꾸는 게 번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역은, 인터프리터는 그때그때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그렇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의 말로 언어를 작성해요. 주로 영어로 작성하겠는데 기계 말을 모르니까는 기계 말이 아닌 사람 말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창기에는 기계 말로 작성했었어요. 컴퓨터가 기계어를 쓰니까 컴퓨터 말로 직접 입력을 하는 거야.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쏙쏙 들어오겠죠. 기계 말로 해주니까. 근데 기계 말로 입력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 기계 말을 못 들으니까. 그러다가 어셈블러라는 걸 만들어요. 어셈블러. 기계어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를 아주 단순한 단어처럼 만들어 쓰는 어셈블리 언어를 만들어요. 그 어셈블리하고 기계어를 가지고 혼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이질 못하니까는 그러지 말고 기계 말을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자. 그래서 사람이 뭐와 뭐를 더해라, 어디를 뭐 결합을 해라, 인쇄해라, 데이터를 읽어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영어로 쓰면 그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걸 우리는 번역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코볼이나 포트란, 뭐 50년대 60년대 나왔던 코볼 포트란 언어 번역기가 있었고 컴파일러가 70년대 나와있던 C라는 언어의 번역기 이제 컴파일러가 나왔던 거죠. 근데 컴파일러는 번역기라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꺼번에 바꿔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는 또 고치고 해서 전혀 이상이 없게끔 기계말로 통째로 바꿔야만이 작동이 돼요. 우리 책 속에 어디 잘못됐다고 해서 일부만 책을 펴낼 수는 없잖아요. 다 번역을 해야 책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니까 어려워.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은 인터프리터라는 게 나왔어요. 인터프리터는 뭐냐면은 그때그때 바꿔줘. 그러니까 이게 100페이지 분량이든 10페이지 분량이든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을 기계어로 바꿔서 그때그때 실행을 시켜주니까 양이 많던 적던 간에 사용 방법은 쉬워. 더뎌서 그런 거지. 보세요. 컴파일러는 전체를 번역하는 거고요. 인터프리터는 줄 단위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통역. 그러면 컴파일러는 번역이라고 했으니까 번역서가 나왔잖아. 그 기계말로 바뀐 목적물이 나왔잖아요. 목적물. 근데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니까 그때그때 하거든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결과물이 없어요. 번역 속도는 어떨까요? 인터프리터는 통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때그때 바꿔치기 하니까 빠르게 움직이는데 컴파일러 번역은 통째로 바꿔야 되니까 한 권 바꾸려니까 오래 걸리지. 그러나 바뀌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 속도는 빠르죠. 실행 속도는 빠른 거야. 인터프리터는 느려야 되고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실행해야 되니까 더딘 거고. 그래서 초기에 코볼, 포트란, C 이런 것들은 컴파일러를 쓰고 뭐 리스푼이 뭐 스노볼이니 베이직은 인터프리터를 썼다고 하지만 지금은 C 언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바도 그래요. 자바도 인터프리터하고 컴파일러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테스트할 때는 인터프리터가 돌고 그렇게 테스트했는데 전혀 결과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때 컴파일러가 돌고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게임 같은 거 한번 개발한다고 생각해요. 게임을 개발하면 게임이라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캐릭터 디자인도 해야 되고 배경음악 작곡도 해야 되고 또 그 스테이지마다 게임판마다 또 기능들이 여러 가지니까 다 따로따로 개발을 해요. 개발을 해가지고 얘를 한 대 묶어버리죠. 퍼즐 맞추는 거야.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 나온 건 들어보셨어요? 닌텐도 스위치라고 하는 게임기인데요. 자녀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관심 있나? 그럼 그거 사주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게요, 게임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집 게임에 미친 애들이 몇 있거든요. 중독은 아닌데 진짜 좋아해요. 좋아해서 비싸요. 게임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 게임기를 어디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TV로 딱 화면이 뜨고요. 그냥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게임해도 되고, 어느 스테이지에다 올려놓으면은 걔가 TV로 연결이 돼서 TV에서도 게임 조종기를 갖고 게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가 나왔는데 게임기만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게임이 나와야 되는데 야생의 숨결 젤다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을 봤어요. 이 게임이요, 진짜 지구만한 게임인가 봐요. 그 게임판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게임은 이렇게 했었어요. 1단계 깨고 2단계 가고 2단계 깨고 3단계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까지 한 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서초구만한 게임이 아니라 지구만한 게임이에요.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래픽도 멋있고요. 너무 멋있. 그 배경음악도, 그러니까는 텔레비전에 그 홈시어터 연결해가지고 그 배경음악을 들으면 애는 게임하라고 그러고 저는 음악만 듣는 거예요. 음악이 사라지면 다시 그 게임으로 와. 음악 또 듣고. 그렇게 멋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게임은 어마어마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개발을 했는데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 타는 장면 게임, 이 사람은 뭐 아이템을 만드는 게임, 어떤 사람은 어느 장면의 게임, 이걸 다 따로따로 개발해서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결합하는 거를 링커라 그래요. 링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안방 짓는 사람, 화장실 짓는 사람, 주방 짓는 사람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따로따로 져서 결합을 하면 구성을 결합하면 집이 되는 거죠. 이걸 링커라 그래요. 옛날에는 게임 프로그램 규모가 작을 때는 링커가 필요 없이 하나로 그냥 단독적으로 개발을 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래 한글 알잖아요. 아래 한글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래 한글에는 실제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자 연습은 여기 있고요. 여기 타자 연습이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한컴 사전이고요. 뭐 PDF 변환기라든지 여러가지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여기 있고요. 그럼 하나가 아니죠. 아래 한글도 얘가 아래 한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한데 합쳐져야 어우러져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 다 그렇게 개발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바탕화면에 가서 엑셀을 실행하던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고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옛날엔 더블 클릭이 아니었으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실제 프로그램 명령을 거는 거예요. HNCTT 이렇게. HNCTT라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찾아봐야 돼. 못 찾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CMD 쳐가지고 CD 프로그램 파일스 X86 틀렸나? 아, 틀렸구나. 스펠이 한 칸이 떨어져 있었구나. 네, 같고요. 그럼 CD HNC 같고, CD HNC TT80 같고, HNC TT 가면 짠, 타자 연습이다.
타자 실행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학원에서는 한컴 타자를 배우러 오는 게 아니고 아래 한글을 배우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얘를 어떻게 실행하는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러 오는 경우 많죠. 근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윈도우가 쫙 개발이 된 거지. 윈도우가 개발이 되니까 그냥 따당 하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로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과거에는 로더를 먼저 실행해요. 로더야 그러면 왜? 나 한컴 타자 하고 싶은데 한컴 타자 연습을 거기다 알려주면 로더가 얘를 불러와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야. 우린 직접 아까 한컴 타자 연습을 제가 실행시켰잖아요. 그 전에는 로더를 먼저 실행시켜요. 로더가 작동이 되고 나면 로더에다가 한컴 타자 위치를 알려주면 얘가 한컴 타자를 찾아가지고 작동을 시켜주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작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개발을 하죠. 기계말로 번역을 해줘야죠. 번역이 된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오면, 번역된 결과물이 여러 개가 나오면 링커에 의해서 링킹, 결합을 해야죠. 묶어야지. 부속을 묶어야지. 그 다음에 로딩,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작동이 돼야죠. 그러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지금은 저렇게 개발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구형이고.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뭐냐, 잘못된 건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보신 대로 어셈블리 언어는 어셈블러라는 번역기에 의해서 바뀌고, 인터프리터는 기계어로 변환을 안 해요. 컴파일러는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바꾸지만, 인터프리터는 그냥 통역이니까 그때그때 실행시켜서 처리하고 마는 거지, 기계어로 번역을 안 해요. 번역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따로 남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의 답은 2번이고, 개발 과정에서 원시 프로그램을 뭐로? 목적 프로그램이 뭐냐면 기계어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를 하려니까는 컴파일러가 돌아가야 되겠고, 컴파일러가 있어야 목적 프로그램을 바꿔주는 거고, 번역된 목적 프로그램을 누가? 링커가 모듈로 만드는 거라 그랬죠. 링커는 여러 개를 하나가 묶는 걸 링커라 그랬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이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외국말로 되어 있는 책을 우리말로 바꾸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한 줄 한 줄씩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야 이게 무슨 뜻이니? 그건 무슨 뜻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영어 잘하는 사람 보고 야 우리말로 바꿔놔, 그럼 바꿔놓고 구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번역 서적을 사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를 우리는 컴파일러라고 하고, 통역하는 거를 인터프리터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번역은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을 우리는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웹은 인터넷이죠. 웹은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라는 곳에서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었어요. 처음에는. 왜? 인터넷을 안 했던 시절에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었죠. 그러다가 1969년도에 미국에서 아르파넷이라는 통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운영하는 군대들 있잖아. 우리나라 주한미군 나와 있듯이 군대들이 있는데 미국 본토랑 매일 보고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요. 이걸 전화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신을 통해서 보내고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1969년도에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 통신망을 만들어 썼었어요. 그게 이제 민간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70년대 초반에 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교육기관들, 대학에서 통신망을 이제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다가 우리나라에는 84년도에 들어와요. 서울대학교. 그리고 여기 옛날에 카이스트, 서울에 있었을 때 서울대학교하고 카이스트하고 거기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통신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84년도에 들어왔다가 93년도에 KT가 인터넷이라는 거로 이제 상업화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인터넷은 참을 인자가 5개였었어요. 인터넷의 인자가 참을 인자라고 했었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전화선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LG가 뭐라 했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뭐 속도 뭐 이런 거 광고 많이 나왔었잖아요. 100메가 인터넷 이게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1000메가 기가 인터넷을 쓰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용자들은 통신망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작동이 됐었으니까 인터넷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인터넷에 뭔가 글자가 보이고 그림이 보이고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준 언어가 HTML 언어예요. HTML은 언어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세요. 이거 뭔가 작성을 했으니까 뭐 이런 글자가 있으니까, 글자가 여기 뭐 보세요. 여기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써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 얘는 빨간색이고 여기도 앞에 빨간색이라고 썼어. 폰트 컬러가 레드. 이렇게 이런 이거를 만드는 거를, 작성한 걸 코딩한다 그래요. 예. 이렇게 이게 HTML 언어거든요. HTML 언어. 이렇게 쭉 작성을 해가지고 얘를 작동을 시키면 이제 뭐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글씨로도 보일 수 있고 뭐 클릭하면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HTML 언어예요. 근데 이 HTML 언어가 99년도 12월 24일 날, 1999년 12월 24일 날까지 버전을 쭉 쓰다가 버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HTML은 처음에 인터넷 초기 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HTML 현재는 5를 쓰는데 HTML4가 1999년 12월 24일서부터 4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도인가 최근에 들어와서 HTML5로 바뀌었어요. 5는 되게 좋아요. 혹시 기억나시나 몰라요. 옛날에 유튜브 실행하면은요, 유튜브에 영상이 안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뭔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플러그인이라 그래. 플러그인 꽂아 쓰는 거. 그 플러그인을 깔아야만이 유튜브 동영상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유튜브 접속하면 다 인터넷 영상 보이잖아요. HTML5라는 거로 작성을 하면 그게 상관없이 나와요. 하여튼 최근에 나온 HTML5예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DHTML은 뭐냐면 다이나믹한 거. 다이나믹 하면 뭐 애니메이션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VRML도 있어요. VRML 가상현실 VRML. 그 다음에 XML. 얘들만 공부하세요.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HTML5, DHTML 다이나믹, XML, 그 다음에 VRML. 요거만 체크해서 보세요. 근데 언어는요, 문법이 정해져 있어요. 법이 요거만 써라. 얘네를 섞어서 쓰든지 요거만 써라. 네 맘대로 만들 수 없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 언어도 그렇잖아. 내 맘대로 만들었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맞춤법이라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XML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막 만들어. 내 편한 대로 막 만들어. 그 만든 거를 저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만들어 쓴대. 오케이. 그럼 내가 만든 거 보내면 걔가 착 받아 쓰면 돼.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XML은. 제가 XML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갖고 돈을 벌려고 보이스 XML이라고 해서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주문하면 틱 저장이 돼가지고 주문이 오게끔. 여러분들 통신사에 전화 걸 때 어떻게 해요? 말로 거는 버튼을 누르는 이런 거 있죠. 그 말로 하는 게 보이스 XML이에요. 제가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보이스 XML을 공부해가지고 XML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보이스 XML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쇼핑몰 같은 거를 할 때 홈쇼핑에서 띡띡띡 주문할 때 뭐 주문하지 말고 방송 나오는 거 뭐 옷 무슨 옷 두 번째 모델이 입었던 옷 그거 2개 보내줘. 그러면 탁 주문이 되게끔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웬걸 쇼핑몰에서 먼저 나오더라고. 저보다 먼저 만든 사람이 나와서 그걸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때려쳤어요. 돈을 벌려고 했다가 공부만 잔뜩 해놓고 못했어요. 계속 활용하면 좋은데 또 강의도 해야 되니까 그만큼 확장성이 좋은 거예요. 어렵지만 뭐 항공사도 사용을 하고 XML은 많이 사용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엑셀로 작업한 거를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요? 파워포인트로 작업한 거를 아래 한글로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와요. 여기 있는 거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이면 아래 한글에 붙어요. 이거 통째로 어떻게 가져오냐고. 왜냐면 호환이 안 되죠, 문서가. 하나는 파워포인트고 이걸 포토샵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못 가져오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다. 여기 XML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XML이라는 기능으로 저장하는 게 있거든요. XML로 저장을 하면 저쪽 프로그램에서 XML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렵지. 말은 쉬운데 절차는 쉬운데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XML이라는 게 엑셀에도 XML이 있었잖아요. 아래 한글도 XML 기능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가나다라 글자 타자 연습부터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펄, ASP, JSP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바도 중요하니까 자바도 체크하시면 되고 사실은 PHP라든지 JSP라든지 ASP라든지 이런 것도 펄 이런 것도 사실은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 공부하는 사람, HTML 공부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자바로 만들 때는 JSP를 써야 되고 뭐 MS 거를 쓰면 ASP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리눅스 쓰는 사람은 또 PHP를 써야 되고 다 써야 돼요. 이거를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어려운 것처럼 얘들 다 언어니까 비슷비슷한 언어라고 하지만 또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공부하려니까는 머리가 터지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즘 게임 개발하는 거 열풍이거든. 중국에서는 몸값이 막 저절로 올라간대요. 게임 잘 개발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개발해도 안 팔려. 속상한 게 그거예요. 중국에서 게임을 개발하면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해서 그걸 한대요. 우리가 돈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을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심사를 통과를 뭐 안 시킨대요. 우리 게임이 더 재밌는데 외국과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그냥 프로그램 게이머들이 프로그램 게임하는 개발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거기서 이제 전 세계로 파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다 외국 계열입니다. 우리 토종 게임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임들은 영국 거고, 뭐 중국 거고, 뭐 미국 거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거 없습니다. 속상하죠. 그러니까 물량을 그냥 대량 물량으로 저렴하게, 뭐 공개, 무료로 이렇게 하니까는 광고비를 가지고 버는 엄청 벌어들이니까는 우리나라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자네들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게임 개발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도 좋은데 이게 나이가 들면 못 써먹잖아요. 그게 어려울 수는 있지. 그럼 게임 개발하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 다른 거 개발해도 되니까 앱 개발하는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개발하면 평생 투잡, 쓰리잡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게임 개발하는 거, 이 앱 개발하는 것 때문에 대학을 또 갔단 말이에요. 몇 년씩 공부했는데 개발보다는 강의가 좋아서 그런지 강의만 하고 있고 개발은 하다 말고 때려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신망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통신망이 또 한동안 나올 거예요. 통신에 관한 게. 통신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저런 것도 나와야지. 그 보안 이런 것도 배울 겁니다.